박종규 기술사입니다. 2024년 이제 사회 실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나머지 이제 한 달 어떻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지, 그리고 1회 때, 2회 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고, 이번 4회 때는 어떤 문제를 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좋은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한번 뭐 아시는 내용들이 줄 있겠지만 이번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험은 이제 11월 23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보죠. 그래서 필답형 시험은 실기 시작일 첫 번째 토요일에 시행을 합니다. 필답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응시 인원이 다 모여서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을 보죠. 그래서 기사는 9시 반부터 150분, 산업기사는 2시부터 120분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 다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 뭐 한번 참조 삼아 알고 계시고요. 이 30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그리고 지난 1, 2회 때 어느 정도 합격률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작년 23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3년에는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한 45% 정도, 좀 굉장히 높은 합격률이었죠. 그래서 700명대에서 이제 4회 때는 한 300명대까지 그냥 합격자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40%, 60%, 30%, 그래서 통상적으로 2회 때가 조금 더 합격자 수를 좀 증가시켜 줬던 이제 그런 해였고요. 근데 2024년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1회 때는 한 800명 정도 접수했는데, 그래서 140명, 한 20% 정도 합격률. 그다음에 2회 때는 약 한 40%. 그래서 합격률이 좀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8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 700명 선, 그리고 합격자, 그러니까 실제 이건 접수고 이제 응시 인원이고요. 그래서 실제 합격자 수는 뭐 한 30%대 정도, 아니면 만약에 2023년을 따라간다 그러면 1회 때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내부적인 정책에 의해서 갈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회 때 나왔던 문제들, 2회 때 나왔던 문제들의 유형을 좀 보시고요. 이게 뭐 20에서 40%로 갔다고 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채점을 할 때 부분 점수를 조금 더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합격률을 좀 조절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패턴은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쨌든 마지막 시험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1회 때보다는 그래도 좀 합격자 수를 좀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중요한 건요, 2022년 이후 문제는 정확하게 다 이제 그 완벽하게 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지금 이제 24년 이제 2회까지 시험을 본 거죠. 24회 2년까지. 그래서 22년부터 24회 2년까지는, 근데 이제 올해 나온 문제들은, 그래도 4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죠. 아예 안 나온다기보다는 올해 나온 문제는 4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나온 문제들은 트렌드만 좀 보시고, 22년부터 이제 22년, 그다음에 23년, 요 2개년이니까 한 번에 1년에 한 60문제 정도 되겠죠. 대략 정도 보면 한 60에서 62면 뭐 22, 23이니까 한 120문제 정도 됩니다. 가장 기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120문제에서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뒤로 날아가는 겁니다. 뒤로. 그래서 뭐 18년, 19년, 좀 더 내려가면 뭐 15년까지 해서, 어쨌든 문제 유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다른 문제들보다는 유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문제를 냈는지, 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 200개 정도를 정리를 하시는데, 이 대학 노트에다가 여기 1번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PCM, 그래서 PCM이 나오는 출제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샘플링 이론을 낼 때도 있고, 양자화 이론을 낼 때도 있고, 전체 구성을 낼 때도 있고, 그래서 PCM에 대해서
이 대학 노트에다 하나를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0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쌓다 보면 그래서 한 100에서 200개, 뭐 최대는 200개까지 하면 좋겠지만 이런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이제 정리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험 한 5일 전, 아니 3일 전까지는 정리를 쭉 하셨다가 5일 전부터는 계속 내가 정리한 문제를 자, 반복해서 보시는 겁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문제와 답을 그냥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이해할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노트 정리를 하라는 게 어쨌든 필답형은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써보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답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학 노트에다가 꼭 정리를 하시면서 아니면 뭐 문제지 같은 거 뭐 시중에 있는 거 많으니까 거기다 꼭 계속 글씨로 쓰면서 일단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시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격자 수를 뭐 한 30%대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회, 2회 때 문제를 한번 보고요. 그래서 1회, 2회 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보고 일단 1회, 2회 문제는 가급적이면 이제 시험에서 뭐 동일한 유형의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그것들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4회 때 이거 이외에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지금 트렌드는 17문제입니다. 17문제. 17문제에 3점부터 최대 9점까지 있습니다. 3점부터 9점 아니면 4점부터 8점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1회 때는 3점부터 9점까지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출제하는 그 경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3점 같은 경우는 그냥 단답식입니다. 그래서 뭐 개통시험, DNS 서버, 설계, 감리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고 단답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고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설계, 감리 이런 용어를 쓰는 아주 간단한 이제 3점짜리 시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4점, 6점, 7점, 8점 뭐 서브네팅하는 문제, 신뢰성 확보, 그다음에 무선에서 안테나 길이 측정, 안테나 길이 파장 길이 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품질 척도, BER, FER 이런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이 신뢰성 확보 문제가 1회에도 출제가 됐고 2회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하실 거는 이 배점을 보셔야 됩니다. 배점. 그래서 이때 신뢰성 확보 문제도 배점이 6점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신뢰성 정보통신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문제가 뭐 3점, 6점, 많게는 8점까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점짜리다 그러면요. 뭐 예를 들면 가용성, 그죠? 가용성, 그다음에 신뢰성, 그다음에 보전성, 자, 이렇게만 쓰셔도 3점짜리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근데 6점이나 8점 아마 8점이면 그 뭐 3개를 써라가 아니고 뭐 4개를 써라가 이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6점짜리라 그러면 가용성, 신뢰성, 보전성이라고 쓰기보다는 가용성이라는 용어를 놓고요. 가용성이라는 용어를 놓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앞뒤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줘야 됩니다. 꼭 어떤 가용성이 뭐예요? 이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게 가용성이잖아요. 그죠?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시스템 이중화를 통한 그죠? 시스템 이중화를 통한 가용성 확보. 자, 이렇게 쓰면 이제 6점짜리에 좀 맞는 이제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용성, 신뢰성, 보전성을 기준으로 해서 신뢰성 문제는 워낙 시험이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신뢰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버나 시스템이 죽어버리면 서버나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운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점을 보시고 꼭 여기 앞뒤에다가 살을 그러니까 가용성이 뭔지 신뢰성이 어떤 뭔지 보존성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야 앞뒤에 살을 붙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런 이 배점을 보고 꼭 항상 그 답안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뭐 늘 나오는 겁니다. 요거 망관리 프로토콜에서 NMS, SNMP, 뭐 CMIP 뭐 이런 것들 이 망관리 프로토콜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1회 때 문제는요. 망관리 프로토콜 관련 문제를 한 3문제, 4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24점이라는 배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망관리 프로토콜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NMS, SNMP, 그다음에 망관리 프로토콜 뭐 이런 걸 가지고 24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잘 아시겠죠. 우리가 필기할 때도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이 망관리 프로토콜은 기출 문제를 보시고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다음에 설계 내역서, 그다음에 주간 공정표, 월간 공정표 이런 것들. 그래서 설계 내역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설계했을 때 금액을 그 물량과 금액을 쭉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내역서라고 하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월간이나 주간 공정표는 이제 7일 전에 이렇게 어떤 보고 그 2일 전에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수에 대한 거 며칠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현장 관리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뭐 설계 내역서, 공정표, 그다음에 그 내역서 보는 방법, 그다음에 내역서를 설계하는 방법 이런 문제들 기출 문제에서 잘 한번 정리하시면 뭐 한 번에 쭉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접지 측정 종류도 시험에 나왔었죠. 접지 뭐 3극, 2극, 그죠? 클램프 온 미터, 그다음에 61.8%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3극 전이강화법, 2극 측정법, 클램프 온 미터법, 61.8%법 이 네 가지는 그림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이때 나왔다고 다음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설명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는 이 발해이법을 이용한 어떤 고장점 측정, 이 7점짜리 배점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그 아주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 이번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 이런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회 문제 때 이제 신기술은 이 캐리어 이더넷의 4대 특징 그리고 L2 스위치의 기능 3가지 자 요거를 냈었죠. 그래서 러닝, 플러딩, 포워딩 이런 것들을 냈었고 캐리어 이더넷의 특징, 표준화, 뭐 그다음에 확장성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신규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도 바로 다음 회차에는 잘 안 나오니까 자 요거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아마 기출 문제 풀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거를 한번 좀 정리만 한번 꼭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2회 때 문제 보시면 자, 여기도 3점, 5점입니다. 그래서 3점부터 여기 최대 여기도 9점까지 유사하게 나왔었네요. 1회 3점에서 최대 9점까지 출제를 했죠. 그래서 정보통신 설계 3단계 이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것들. 그다음에 MIB가 뭔가 이것도 NMS에서 사용되는 SNMP SNMP 프로토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NMS 구성에서 MIB는 이 에이전트 장비가 가지고 있는 DB 테이블 이게 MIB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뢰성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CMIP도 NMS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CMIP는 이 OSI에서 OSI가 아니죠. TCP/IP ITU에서 NMS 관리 프로토콜로 어떤 그 만들었던 프로토콜 CMIP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건 SNMP죠. 그래서 SNMP는
TCP/IP 프로토콜, 그러니까 TCP/IP 보존에서 NMS로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 이게 같은 개념인데 이제 어떤 표준화 단체,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좀 그 어떤 프로토콜을 제정했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NMS 문제만 봐도 벌써 한 문제, 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CSMA CA죠. 콜리전 어보이던스 802.11에서 사용하는 거, C 클래스, 그다음에 비굴절열차, 자, ICMP 명령어 뭐 있어? 핑하고 트레이스 라우트, 이런 것들이 ICMP 명령어죠. 핑과 트레이스 라우트,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신뢰도 향상 문제가 1회 때도 나오고 2회 때도 나왔어요. 근데 8점이나 줬습니다. 8점. 그래서 아마 이때는 아마 4개를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3개를 쓰고 좀 설명하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용성, 신뢰성, 보존성을 8점이라면 그렇게 단답으로 쓰면 높은 점수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뒤에 살을 붙여서 8점에 맞는 답을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접지 케이블 굵기. 우리가 접지 케이블은 15m죠. 통신에서는. 그래서 15m 사용하는 접지 케이블의 굵기. 2.6mm, 1.6, 105m 사용하는 접지 케이블의 굵기. 이런 것들 뭐 기출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3점 전이강화법. 접지 나왔어. 접지 시험 꼭 나온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PON. 자, 광 케이블을 이용한 광 가입자망 구성 방식 중에 하나죠. PON. 이 문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현장 관리에서 장비, 프로토콜 분석기, 자, 오실로스코프 문제 나왔었죠. 그다음에 계산 문제에서는 최대 블록 에러율 문제가 8점짜리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런 게 나왔었구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좀 신규로 나왔던 문제가 기존에는 주로 이제 공사 쪽의 감리 업무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설계 단계에서의 감리 업무를 이제 9점이나 줬습니다. 9점. 그리고 리눅스에서 쓰는 이제 파이어월 D라고 하는 방화벽의 이 존. 그래서 우리가 이 방화벽이 있으면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존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존, 언트러스트 존, DMZ 존, 그리고 드랍 존. 그래서 뭐 데이터를 다 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존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파이어월 D라고 하는 리눅스에 쓰는 방화벽에서의 존이 6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출제를 했죠.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 근데 중요한 건 두 문제 합쳐도 15점이에요. 나머지는 70, 85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다 좀 익숙하지만 이 신규 문제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너무 신규 문제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 자, 그래서 그 1회 때, 2회 때 나온 문제들은요. 한번 꼭 유튜브 같은 데 꼭 찾아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신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 8입니다. 항상 2대 8. 2대 8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동일하게 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냅니다. 응용.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노트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쭉 정리를 해 보셔야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에 최대한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와 답만 이렇게 한 문제만 딱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서 이렇게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 거라는 그런 볼 수 있는 어떤 눈의 시선의 폭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모르는 문제를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는 문제를 틀리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를 최대한 틀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목표는 200개지만 최대한 그래도 10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꼭 정리하셔서 시험 보시기 전에는 내가 정리한
그 노트만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200개. 뭐 그래서 공부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5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꼭 정리하세요. 계속 강조드립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물론 이제 이번에 합격이 되시면 좋겠지만 이제 다음 해 때도 또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존에 좀 출제가 됐던 것들 이외에 좀 나머지 좀 중요한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들만 한번 한 10개 정도 좀 추려봤는데요. 뭐 중요한 거지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정도는 그래도 꼭 이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10문제에 관련된 기출문제의 유형을 계속 꼭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설계도서의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고요. 설계도서의 종류를 그냥 단순히 쓰시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설계도서의 종류를 4개를 쓰세요, 5개를 쓰세요,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그 단 한 문제만 딱 보면 이거를 나중에 문제를 약간 틀어버리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서의 종류,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설계도면, 그죠? 도면, 그죠? 설계 설명서, 그죠? 그 다음에 공사비 계산서, 뭐 명세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공사비 명세서라고 할게요. 공사비 명세서, 그 다음에 기술 계산서, 그죠? 여기죠. 도면, 설계 설명서, 명세서, 자, 기술 계산서. 이게 4가지죠. 설계 도면, 설계 도서. 자, 설계 도서의 종류. 설계 도서는 뭐예요? 설계 도서라는 거는 그죠? 실시 설계 산출물입니다. 그죠? 네. 자, 실시 설계를 하면 산출물로 나오는 게 도면, 설계 설명서, 시방서라고도 하죠. 명세서, 기술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성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문제에서 실시 설계 산출물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설계 도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종류를 쓰고 각각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래서 꼭 이 문제와 답만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5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5개. 그래서 뭐 공사, 뭐 계획서, 공사 계획서 이런 것들도 설계 도서에 만약에 5가지를 쓰라 그러면 공사 계획서,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이런 것도 설계 도서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하나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설계 도서의 종류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최소한 5문제에서 7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노트에다가 설계 도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의 종류 뭐 있어요? 뭐 허브도 있고, 그죠? 허브. 그다음에 스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라우터도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인터넷 네트워킹 하는 장비잖아요. 그래서 허브가 뭔지, 스위치가 뭔지, 라우터가 뭔지, 게이트웨이가 뭔지. 그리고 계층적으로 1계층, 2계층, 3계층, 응용계층 장비 이런 것들을 잘 꼭 정리를 하셔야 인터넷 네트워킹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류와 설명, 그다음에 구성도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의 이렇게 랜이 있죠, 그죠? 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랜이라고 하죠. 랜. 그래서 랜 안에서 쓰는 장비가 뭐예요? 이건 스위치잖아요, 이제 스위치. 그리고 랜에서 약간 거리를 확장하고 싶어요. 거리를 좀 연장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뭐 허브라든가 또 브릿지라든가, 아니 브릿지가 아니라 리피터죠, 리피터. 리피터라든가 거리를 좀 연장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허브나 뭐 리피터. 그리고 랜과 랜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랜과 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3계층 장비인 라우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랜과 랜을 연결하는데 새로운 프로토콜. 이쪽은 TCP/IP 프로토콜이지만 이쪽은 서킷망에서의 그 PSTN 프로토콜, 넘버 7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썼던 프로토콜이죠. 이런 프로토콜과
서로 이렇게 연계를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자,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를 그려 놓으시면 암기하기도 좋고 그림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쓰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씨와 그림, 그다음에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렇게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시는 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PDH 계열에서 이제 T1과 E1. 자, 이제 단골 문제였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험에 주로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T1과 E1 이것도 T1, E1을 기출문제 찾아보면 한 10문제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193비트 그리고 24채널 여기 뭐 256비트 여기는 30채널 그죠? 그러니까 요 채널이라는 건 요건 이제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프레임이 24채널 이런 거고 여기는 하나의 프레임이 이제 30채널. 그래서 193비트는 이게 이제 동기 비트가 하나 있는 거고. 그죠? 30채널 중에 32채널이죠. 죄송합니다. 32채널 중에 30채널은 음성, 그다음에 2채널은 동기용. 그렇죠? 그래서 256비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256비트 곱하기 8000. 자, 8000 하니까 얼마예요? 2.048 메가 bps.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프레임 구조,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데 그래서 T1에서 사용하는 뭐 이건 프레임이지만 만약에 멀티 프레임은 12개가 하나의 멀티 프레임이다. 얘는 뭐예요? 16개가 하나의 멀티 프레임이다. 자, 이게 문제에서 다 각각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에다 모아서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구조 이렇게 해서 쭉 1번부터 이렇게 쭉 해서 24번까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동기 비트가 한 비트가 붙는 거고 그리고 한 슬롯은 한 채널은 몇 비트예요? 8비트로 되어 있다. 자, 이런 구성도를 꼭 그려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T1, E1도 시험에서 좀 안 나온 부분이니까 꼭 좀 정리를 하시고 자, 뭐 밑에도 있지만 요건 이제 PDH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유사 동기 방식이라고 하고요. 유사 동기. 그래서 뭐 비동기라고도 하는데 유사 동기. 그다음에 여기서는 소넷이나 SDH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동기식이죠. 그래서 유사 동기 PDH 계열하고 소넷하고 SDH도 이 두 가지는 이번에 뭐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 1회, 2회 때 언급이 안 됐던 문제니까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용어 문제 중에 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 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 설비에 과전류 또는 과전압. 그러니까 이상전류에 의해서 과전류, 이상전압에 의해서 과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방전시키거나 이를 차단하는 뭐가 필요하다? 보호기가 필요합니다. 보호기. 그래서 보호기로 가장 많이 쓰는 게 SPD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통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통신 케이블, 이렇게 통신 케이블이 들어가겠죠. 그럼 통신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사이에 이 SPD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SPD 한쪽은 뭐예요?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어요. 접지. 그래서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만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갑자기 뭐가 들어오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들어옵니다. 과전류나 과전압. 그래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예를 들면요 이렇게 피레침에 낙뢰가 낙뢰를 때렸는데 이 낙뢰의 영향이 이 케이블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전압이 갑자기 팡 들어오면 이 과전압에 의해서 장비가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이 과전압을 접지로 이렇게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SPD라고 하고요. 이걸 일종의 보호기라고 합니다. 보호기.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요 용어 이상전류, 이상전압, 과전류, 과전압, 그리고 보호기
이 보호기로 쓰는 거에 이 SPD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꼭 한번 좀 유심하게 좀 봐주세요. 그래서 통신 설비 중에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테나 설비가 있습니다. 안테나. 그리고 안테나 설비 옆에는 1m, 1m 이상입니다. 이상 간격에 이렇게 필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테나 밑에 이렇게 방송 단자함이 있습니다. 단자함. 그래서 여기 수신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수신기가 케이블을 타고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자함에서 어디로 가요? 방제실로 케이블이 동축 케이블, 이 동축 케이블이 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설치하냐면 SPD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접지가 이렇게 되게. 그럼 여기서 낙뢰를 딱 때렸을 때 이쪽으로 서지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데 SPD를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 보호기를 어느 부분에 응용을 하고 있구나도 이렇게 하나 꼭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뭐 교재를 그냥 사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좀 없다면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막 찾아서, 아니면 좀 어려우시면 뭐 동영상을 좀 보셔서 꼭 공부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계층 프로토콜. 우리가 이제 OSI 7lay에서 얘기하는 전송계층은 몇 계층이에요? 4계층이죠. 그래서 4계층에서 클래스 0과 클래스 4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0,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에러 제어를 하는, 에러 복구를 하는 기능, 그다음에 다중화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클래스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클래스 0 같은 경우는 에러 복구 기능도 없고 다중화 기능도 없어요. 근데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에러 복구 기능이 또 있고 다중화 기능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클래스 4도 에러 복구 기능도 있고 다중화 기능도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복구, 다중화, 여기에 뭐 흐름 제어, 그다음에 에러 검출, 뭐 이런 것들, 뭐 에러 복구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뭐 검출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더 부가적으로 추가된 것이 클래스 4입니다. 클래스 4. 자, 그래서 클래스 4. 그래서 여기 C1과 이제 C2는, 그래서 여기 C1 여기에서 C1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 에러,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에러 복구가 있고 다중화가 없고, 여기는 이게 없고 요게 있을 겁니다. 이거 꼭 한번 찾아보세요. C1하고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그래서 여기 그 클래스 여기에서 요렇게 증가가 된 거고요. 여기서 요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C0에서 다중화 기능을 추가한 게 C2, C1에다가 다중화 기능을 추가한 게 C3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중화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C1과 그러니까 C0에서 다중화 기능을 추가한 게 C2, C1에서 다중화 기능을 추가한 게 C3.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전 기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표로 그리라고 하지 않고요. 각각 클래스별로 설명을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0는 에러 복구 기능과 다중화 기능이 모두 없는 클래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3는 에러 복구 기능과 다중화 기능이 모두 있는 클래스, 이렇게 쓰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있지만 요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다 이제 클래스 4를 다 쓰고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시면, 기출 문제를 찾아서 한번 정리하세요. 자, 그다음에 광섬유 성능 파라미터, 엄청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있어요? 수광각, 그죠? 수광각, 그다음에 개구수, 그다음에 비굴절률차, 그다음에 정규화 주파수, 비굴절률차, 정규화 주파수, 그다음에 그 굴절률 분포 계수,
그래서 광섬유 성능 파라미터는요. 각각을 써라도 문제가 나오고 각각을 쓰고 설명하라도 나오고 각각을 쓰고 공식을 써라도 나오고요. 공식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4개를 써라도 나오고 5개를 써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섬유 성능 파라미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요 2회 때 나왔던 문제가 뭐예요? 요 비굴절률차 공식을 쓰시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배점이 낮은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배점을 8점을 만든다면 4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러면 8점이 되는 거예요. 10점도 만들 수 있습니다. 5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10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섬유 성능 파라미터는 뭐 이렇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자,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서는 진행파 전력하고 신호대 잡음비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좀 배점이 있는 것 중에 좀 아직 언급이 안 된 거 우리가 뭐예요? BPS, 보레이트, 채널 용량 이런 것들 너무 좀 우리가 그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 중에 이 진행파 전력과 전압 정제파비를 주고 반사파 전력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사 계수는 어떻게 돼요? 반사 계수는 V민부터 V민에서 Vmax, 그죠? 또는 V 입력 전압분의 V 반사 전압 뭐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하 임피던스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분의 부하 임피던스 마이너스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우리가 반사 계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사 계수에는 이 전압이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사파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전력 P는 뭐예요? P는 R분의 V 제곱 또는 I 제곱 R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을 계산할 때는 이 저항값도 알면 좋지만 만약에 저항값을 주어지지 않는다면 요건 그냥 1옴으로 보면 됩니다. 1옴. 그래서 가끔 여기 전력을 구하라 할 때도 있고요. 전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전류. 그러면 전력을 주고 저항을 구해서 여기 I 제곱이니까 거기서 전류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 문제니까 요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VSWR은 뭐예요? VSWR은 1 마이너스 반사 계수분의 1 플러스 반사 계수. 이게 반사 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반사 계수에다가 이 로그를 취해주면 뭐야? 이거는 단위가 이제 dB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사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렇죠? 반사 계수의 로그를 취하면 이제 반사 손실. 이건 반사 계수. 그래서 요로 진행파 전력을 주고 이 VSWR을 주고 반사파 전력을 구하라. 그래서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사파 전력을 구하라 아니면 이걸 주고 VSWR을 구하라. 이 2개를 주고 진행파 전력을 구하라.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자, 요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거 소넷. 자, 우리가 소넷 하나만 그려볼까요? 우리 소넷의 프레임 구조는 여기가 9고, 그죠? 여기가 이제 200, 아니, 이쪽이 90이죠. 90. 그래서 앞에 요쪽이 우리가 오버헤드 부분이고, 요 뒷부분이 페이로드 부분이 되는 거죠. 페이로드. 데이터 부분이 되고 여기는 그 헤더 주소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앞에가 3이고 여기가 하나고 3이니까 나머지 여기는 이제 8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섹션 오버헤드, 그죠? 그다음에 라인 오버헤드, 그다음에 여기가 패스 오버헤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섹션과 라인, 패스에 대한 주소나 이런 제어를 하기 위한 헤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앞에 붙는 그 관리, 이게 우리가 오버헤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섹션 오버헤드, 라인 오버헤드, 자 패스 오버헤드, 이게 소넷이잖아요. 그래서 소넷 같은 건 어떻게 계산해요? 90 곱하기 9열 곱하기 8비트 곱하기 8000 헤르츠
예,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돼요? 이게 STS1이죠. STS1. 그래서 STS1은 51.84 메가bps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소넷이라면 SDH는 뭐예요? 여기 9는 똑같은데 여기가 SDH가 2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0 곱하기 9 곱하기 8비트 곱하기 8000Hz 하면 155.5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STM1 같은 경우는 155.52 메가다. 자, 요거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요 계산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오버헤드의 기능도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넷과 SDH를 딱 한 장씩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요 그림을 보고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자,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SMB 계산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SMB 계산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어요. 기출 문제 중에. 그래서 송신을 0dBm을 주고 중간에 손실이 30dB 손실이 생겼다. 그리고 수신 잡음을 SMB는 뭐예요? SNB는 이건 전력비입니다. 전력비. 네, 전력비. 그래서 전력비는 우리가 뭐예요? 10 로그 그죠? 1mW 분의 x와트 하면 이게 dBm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mW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전력 값을 dBm으로 바꾸고자 할 때 10로그를 1mW로 나눠주면 여기가 몇 dBm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0dBm이다 그러면 0dBm을 여기다 놓으려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력이 얼마가 돼요? 1mW가 되겠죠. 1mW. 전력으로 하면 송신이 0dBm이면 여기 전력은 1mW가 되겠죠. 여기가 0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손실 보내고 손실이 이만큼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여길 가지고 이제 이 신호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 잡음을 가지고 전력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또 10dBrNC라고 줬어요. 그래서 0dBrNC는 마이너스 90dBm이다. 또 이런 조건을 줬죠. 그래서 dBm을 전력으로 바꿔서 이 잡음을 계산하고 그리고 송신과 손실값을 해서 수신에 얼마가 생기는지를 보고 신호값을 구해서 여기서 총 SMB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은요 SMB를 구하시오가 있고요. SMB를 dB로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SMB에다가 10 로그를 취해주면 이제 그때는 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기출문제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꼭 좀 한번 찾아서 좀 계산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시험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공사 원가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총 공사비가 있습니다. 총 공사비. 그래서 총 공사비라는 게 있고 총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총 원가. 그다음에 순 공사 원가. 순 원가. 자, 순 공사 원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순 공사 원가는 뭐예요? 재료비.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이게 이제 순공사 원가죠. 순원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반 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그래서 여기 총 원가는 순공사 원가 더하기 이윤을 한 게 총 원가가 되는 거죠. 총 원가. 그죠? 그다음에 총 원가에다가 곱하기 0.1 0.1이 뭐예요? VAT죠. 부가세. 자, 부가세를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되는 거죠. 총 공사비. 그래서 이렇게 뭐 순공사원가가 뭐냐, 그다음에 총 원가가 뭐냐 이렇게 나누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요거는 뭐 얼마, 요거는 얼마, 요거는 얼마다. 그리고 이거 얼마인데 그러면 이유는 몇 프로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반 관리비는 얼마냐.
거꾸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 건 이 이윤이라고 하는 건요. 노무비 플러스 경비 플러스 일반 관리비의 최대 15%까지만 줄 수 있는 게 이윤입니다. 이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윤을 6%를 줬는데 뭐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찾아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요.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에 더한 거예요. 노무비, 경비, 일반. 그러니까 재료비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걸 답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15% 최대 15%지만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에만 더한다. 재료비는 뺀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부가세는 총 원가에다가 10%를 한 거가 이제 부가세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총 원가하고 부가세를 다 더하면 총 공사비 또는 우리가 예정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예정 가격.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공사 원가 계산서 계산하는 거는 워낙 시험에 다양하게 나왔던 거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를 문제를 꼭 좀 풀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만 한번 쭉 좀 풀어봤는데요. 요 교재 있어요. 교재. 저 이제 수도 그 스터디에서 이제 실기 교재로 나오는 교재인데요. 문제는 이 교재는 이 문제가 딱 200문제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200문제 그리고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 그래서 이론과 문제가 200문제. 그래서 200문제는 약 한 5년치 정도 중에 중복되는 문제만 추려서 200문제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뭐 공부를 좀 하셔도 되고요. 뭐 교재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어떤 교재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맞는 교재가 있고 좀 안 맞는 교재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거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물론 옛날처럼 막 합격률을 50% 60% 해주면 문제와 답을 쓰고 이런 이제 부가 점수를 더 주면 쉽게 합격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제와 답만 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좀 어렵고요. 문제와 답을 꼼꼼하게 꼭 정리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정리할 건 200개, 200개가 안 되면 100개가 됐든, 그다음에 50개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시험 보기에 일주일 전까지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정리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때 나왔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기존에 언급 안 됐던 문제들 10개 정도. 그 10개만 아마 기출문제 쭉 추려도요.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유형,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외에도 기출문제 푸시면서 유사한 문제들끼리 계속 모아서 공부하시는 그런 요령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자격을 취득을 하려고 하신 거니까 올해 시험에서 올해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30일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30일 동안 최대한 집중하셔서 하루에 한 4-5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를 정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시험 보시기 전에 정리된 노트만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신규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 자,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꼭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